펼쳐져 있는 푸른 바다.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아름다운 이곳에서 행복한 신혼여행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가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 김씨 부부가 가장 기대하고 있던 스킨스쿠버 체험 일정. 수중에서 상승하실 때에는 분당 9m 이하로 상승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뿜는 공기 방울보다 더 천천히 올라오셔야 됩니다. 절대 유의를 하셔야 안전한 스킨스쿠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잘 배워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라도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안 돼. 알았지? 응, 알았어. 떨려. 기본적인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물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물속이 조금 무섭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바닷속 풍경이 어느새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석화 아니야, 석화? 그렇게 처음이었지만 안전하게 스킨스쿠버 체험을 마친 김씨 부부. 섹시하네요. 영원히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을 만든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야, 낭만 있다, 낭만 있어. 스킨스쿠버를 하고 나온 부부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신혼여행지에서 느긋하게 마지막 식사를 즐긴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씨 부부. 피곤해 보여요. 원래 물에 들어갔다가.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무력감과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으며 남편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던 아내는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빨간 반점까지 생겨났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부부는 바로 잠수병에 걸린 것. 잠수병이란 정식 명칭은 가마병으로 간단히 말해 깊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오면 걸리는 병으로 증상은 약하면 피곤함을 느끼는 정도지만 심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부부는 조교가 말했던 안전수칙대로 10m 미만의 그리 깊지 않은 수심과 올라올 때도 규정 속도를 지켜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스킨스쿠버를 하고 난 직후에도 별다른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약 30시간이 지난 후 집에 돌아와서야 갑자기 잠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부가 스킨스쿠버 후 24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것을 했기 때문. 이것을 스킨스쿠버 후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게 되면 잠수병이 유발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스킨스쿠버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면 잠수병의 위험을 높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현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레저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하시는데? 있으실 겁니다. 스킨스쿠버를 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것을 하면 잠수병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무엇일까요? 김장호 씨 벌써 오셨대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네. 제가 예전 별명이 잠수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하다 안 풀리면 그냥 잠수 타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잠수함이어서.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상식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신혼부부 아닙니까?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지금 갔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이 흥분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혈압 같은 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표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신혼부부들의 도를 지나치는 애정행위가 그냥 잠수하세요, 그냥. 잠수하세요, 그냥. 아니 근데 왜냐면 신혼여행지 코스 하면 스킨스쿠버가 꼭 들어가는데 맞아요. 동남아시아. 이게 정답이라면은 신혼여행 갈 이유가 없는 거네요. 아니 허니문베이는 탄생이 안 되는 거지 아예. 예. 이게 또 우리가 교육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그 엄마 아빠니까 신혼 부부들의 그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오는 과도한 스킨십. 넷박스가 빨라지니까. 야, 저런 뺨 맞으면 진짜 이승훈 씨는 신혼여행을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이제 갔다 왔죠. 그러면 스킨스쿠버를 했었거든요. 했어요, 내가 했어요. 먼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보고 들어와라. 근데 들어갔다 나한테 쌍코피가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한다고 저만 했었어요. 예. 2번 하면 안 되잖아요. 아, 돼요. 두 번 하셔도 돼요. 확신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해요, 저희는. 또 하시네요. 들어가세요, 형님. 형님!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아까 거가 저는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약간 진짜로 좀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하려면 정말로 제가 정답을 말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형님. 자, 정답. 이번 거 보고 아까 거는 편집도 고려해 볼게요. 근데 그럼 너무 방송 분량이 아이고, 아니야, 상관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갔다 오세요. 방송이 재미없어요. 방송 분량이 정 모자라면 아까 거 살리면 되죠. 자, 이제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온 장면이 뭐냐면요. 이 기압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압력과. 신혼여행 갔죠? 뭘로 돌아와요? 거기서 배 타고 옵니까? 비행기죠. 비행기를 타기만 해도 귀가 멍멍하죠. 그렇다면 정답은 맞네, 일리가 있어.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잠수병이 도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아, 이건 답이다. 이거 진짜 그럴 수 있네. 너무 정답은 빠른 시간에. 좀 있어 보여야지. 정답은 에어플레인. 위기 탈출 넘버 원. 스킨스쿠버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면 잠수병의 위험을 높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 동남아 휴양지 일대에서 스킨스쿠버 등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쿠버 다이빙 동호 회원만 20만 명. 신혼여행 패키지 필수 코스에 초보자들도 쉽게 물속 구경을 할 수 있는 체험 잠수도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중 레저 활동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감압병입니다. 먼저 감압병이 생기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면 공기는 78%의 질소와 21%의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에 의해 인체로 들어온 공기 중 산소는 혈액을 따라 신진대사에 사용되지만 질소는 다시 호흡에 의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압력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 압력은 몸에서 나가야 할 질소를 몸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고압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통영 세계로 병원에서 실험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압 챔버 안에 부풀린 풍선과 축구공, 페트병을 넣고 지상의 기압인 1기압에서 수심 10m의 기압인 2기압으로 높여보겠습니다. 물속 10m 상황으로 기압 변화를 주자 급격히 작아지는 풍선과 페트병. 완전히 찌그러졌네요. 이번엔 수심 20m에 3기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한기압이면? 점점 더 작아지는 풍선과 압력으로 인해 아예 찌그러져 버린 페트병. 그렇다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심 30m의 4기압은 어떨까요? 더 작아지는 풍선. 페트병은 마치 손으로 눌러 찌그러뜨린 듯 완전히 압축되었는데 페트병 완전 납작해졌어요. 지상의 1기압일 때와 비교해 풍선은 반 이상 작아졌으며 페트병은 처음의 모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축구공이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이렇듯 생각보다 압력이 훨씬 높은 물속. 이런 압력은 몸 밖으로 나가야 할 질소를 체내 조직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만듭니다.
쉽게 설명해 샴페인을 열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탄산이 빠져나오지만 마개로 막고 있을 땐 병 속의 압력이 높아 탄산이 액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물속의 압력으로 인해 질소가 몸에 녹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몸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호흡을 통해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질소가 호흡을 통해 빠져나갈 여유가 없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 질소 가스가 체내에서 부풀면서 방울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번엔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의 상황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물속에서 천천히 올라온다면 이렇게 원상복귀 되지만 만약 빨리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올라오면? 색깔이 다른 세 개의 풍선을 가지고 안전 교육을 받은 실험맨이 고압 챔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를 막고 실험 시작. 압력을 서서히 높이는데 긴장한 듯 보이는 실험맨.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드디어 수심 30m의 4기압 상태. 이때 몸속에 들어간 질소 가스처럼 풍선을 불어넣습니다. 색깔별로 크기를 조금씩 다르게 풍선을 부는데 실험 중간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조금 마시고 마지막 풍선을 봅니다. 풍선 불기 완료. 자, 이제 물 밖으로 나올 차례. 압력을 낮추기 시작하는데 압력이 낮아지면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드디어 지상의 1기압까지 내려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터져버린 풍선.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압력 변화에 풍선이 그만 터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급격한 압력 변화로 인해 몸속에 생긴 질소방울이 감압병을 일으키게 되는 것. 이 질소방울이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질소방울이 관절에 위치하면 몸살이 난 것처럼 마디마디가 아프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척추에 위치하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지며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목이나 허리, 다리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또한 뇌에 자리하면 시력장애, 좌반신 또는 우반신 마비, 심하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며 폐에 기포가 생기면 질식 상태에 빠지게 돼 빨리 고압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감압병. 물론 물속 너무 깊이 그리고 오래 체류하지 않고 규정 속도를 지켜 올라오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킨다면 감압병이 생길 위험은 적지만 그런 경우라 해도 감압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스킨스쿠버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제주도나 동해안으로 주말 스킨스쿠버를 즐기고 바로 국내선을 타고 돌아오거나 신혼여행의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스킨스쿠버를 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잠수를 하고 난 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몸속에 남아있는 작은 질소기포들이 모두 빠져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 중 기내의 압력은 0.7 정도로 지상보다 낮기 때문에
물 속에서 물 위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 몸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었던 작은 기포가 커지면서 가마병이 발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병이 되는. 이와 마찬가지로 잠수 후 24시간 이내에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것도 가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 저런 거. 몸속에 남아있는 무증상 기포가 감압병으로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 최저 고도는 해발 300m로 낮은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그 이상 고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말에 제주도에서 스킨스쿠버를 하고 비행기로 돌아가다 잠수병이 발생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특히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감압병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30대 이모 씨 역시 잠수 후 12시간이 채 안 돼서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 중 가마병이 발생했으며 이미 발병된 후에 비행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마병.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수심에서 오랫동안 잠수하고 빠른 상승을 하는 것은 가마병의 위험을 극도로 높이므로 안전 수심에서 30분 이내로 체류하고 천천히 안전한 속도로 올라와야 합니다. 탈수, 피로 등은 가마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들. 잠수 전에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야 하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무리해서 스킨스쿠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스킨스쿠버 후에 몸이 괜찮다 해도 24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타는 것은 금물. 몸속 기포를 커지게 만드는 뜨거운 물에서의 사우나 역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마병 증상이 나타났을 시에는 심한 경우 사지마비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신속한 이송이 중요한데 이때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나 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오는 여름 휴가 시즌. 바닷속 깊이 다녀오실 때는 가마병을 조심하십시오. 장마가 시작되던 7월의 어느 날 야 이제 곧 장마철인데 올해는 피해가 없을 텐데. 아 작년에 당시 전국에는 시간당 65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수많은 가옥과 도로가 침수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서로 알지 못했던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회사원과 주부 있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 야, 김대리, 이것도 일이라고 한 거야, 일이라고? 야 조직생활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당장 가서 심할수 써갖고 와. 아이고 일도 힘드신데. 그는 오늘 회사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아, 심했어.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뜨거운 커피 세례까지 받은 김모 씨. 되는 일이 하도 없네요. 이거 사람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래. 어? 아 너무하신다. 에이. 상사의 눈을 피해 화장실로 온 김모 씨는 벌겋게 데인 상처에 아이고. 수돗물로 간단한 응급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50대 주부 오모 씨.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 중인데 소금이 없네. 비도 오는데 마트 가기도 귀찮고. 아 귀찮죠. 간장. 어디? 결국 주방을 뒤져 소금을 찾는 오모 씨. 안 보일 때 좀 위험해요. 그게 제가 자주 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그만 깨진 유리 파편에 발을
베고 맙니다. 아유, 아프겠다. 발 조심하세요.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해 구급 상자를 뒤져보지만 밴드가 없네. 두 사람에게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어느덧 비는 그친 상태. 잠시 비가 그친 사이 김모 씨는 외근을 하기 위해 그리고 오모 씨는 상처에 붙일 밴드를 사기 위해 잠시 외출을 합니다. 날씨가 왜 이리 오락가락이야.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개었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두 사람은 비를 피하는 사람들 틈에 이리저리 밀리다 결국 부딪혀 넘어지고 마는데 그래서 투명 우산을 신었어야 돼요. 맞아.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오모 씨. 하지만 괜찮아? 아이고 총각 다리에서 피 나는데. 피가 많이 나네. 나도 약국 가는 길인데 아우 마침 잘 됐네. 어쨌든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약국 가자고. 괜찮습니다. 아우 바로 저 건너편이니까 금방이야. 그리하여 약국으로 함께 향하는 두 사람. 그러는 동안 비는 다시 그쳤지만 많이 춥죠. 비에 흠뻑 젖은 오모 씨는 참을 수 없는 한기를 느꼈고 김모 씨도 다리에 상처 탓인지 안색이 파리해 보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렵게 횡단보도까지 다가왔지만 신호등까지 고장난 상태.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횡단보도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지고만 두 사람. 둘이 다친 원인이 다른데? 그리고 얼마 후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사망하고 마는데 황당하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갑자기 사망한 두 사람.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망까지 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막 갑자기 오싹하고 좀 무서워요. 횡단보도 건너려다 동시에 쓰러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다. 근데 왠지 안돼. 비가 왔단 말이죠. 요즘에 또 황사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비에 황사가 같이 섞여서 몸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심해졌나? 이제 또 갑자기 삼성비다, 삼성비. 산성비. 맞아요. 삼성비에다 그 공기 중에 이물질 막 이런 게 막 집어넣는 거야. 맞아요. 예. 그 상처로 들어와서 자신도 모르게 몸 안으로 퍼진 거죠. 야. 반응이 안 좋은데? 아무튼 정답은 상처 안으로 황사가 섞인 비가 들어와서 정답! 큰 타격을 안 입어요. 뭐 왔어요? 피 흘린 거? 피. 피. 네. 고. 예, 저는 몰라요. 저는. 고. 와우. 전 몰라요. 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내 이제 하고 있어. 이거 이래. 사람 잡네. 와. 여기서 이수근 팬클럽인가 봐요. 이거 눈물 날라 그래. 와, 이거 어떻게 나 이거 왜 나온 거야 여기? 그러니까요. 조조해지는데 이거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약간 산성비랑 황사까지 다 나왔는데 지나가는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서 두 사람 때린 거예요.
그거 아니고 바나나 껍질을 밟은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전기줄이 합선됐나? 번개가 쳤나? 아, 번개. 왔어. 이게 두 분이 우산을 들고 나갔잖아요. 근데 보통 이 우산이라는 거를 보관을 잘해둬야 되는데 이 두 분 다 우산을 평소에 좀 이렇게 막 오염된 곳에 보관을 한 거예요. 넘어지면서 이 쇠가 우산에 있는 그 뼈대가 여기 상처에 닿으면서 그 쇠가 퍼져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원래 군대에서 그거 뭐라 그러죠? 봉화지경? 봉화지경! 야, 이게 비를 막 맞으니까 온몸을 이렇게 막 로션 바를 때도 이렇게 아이크림 바를 때 이렇게 두들겨지잖아요. 비가 온몸을 자극하니까 이게 막 세균이 더 빨리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주머니랑 이 청년이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봉화지겸이 30분 만에 온몸에 퍼져서 죽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강한 독성으로 인한 쇼크사. 야, 마지막에 멋있다. 역시 나는 역시 독성 쇼크를 좀 그럴 듯 네. 엄청난 그 독성에 인한 쇼크사. 충격 확 받고 가신 거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걱정돼갖고, 이거. 저분들, 어떻게, 독성 쇼크? 여기까지? 나 이거 겁나. 요즘 문제 어렵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좀 받죠. 하나 받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상형을 만나거나 사랑하는 연인과 단둘이 있을 때 아까 입 벌리는 거 막 했는데. 이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맞아. 그런 게 있죠. 네. 찌릿찌릿하죠. 찌릿찌릿. 꽂혀요? 서경석 씨가 비슷하게 접근을 그죠? 하시네요. 찌릿찌릿. 서경석. 번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전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감전이. 네. 감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입간판 전선. 피복이 까진 거예요. 입간판의 전선이거나 지금 장소가 이제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 확 퍼진 거죠. 그렇지, 신호등이 꺼졌잖아요.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 그동안의 방황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장소가 횡단보도였어요. 횡단보도의 필수품은 바로 신호등이죠. 신호등. 전기로 인한 장치입니다. 바로 그 신호등에서의 전류가 몸으로 타고 흘러서 감전사 한 걸로 판단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경석 형사입니다. 정답은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집중 호우가 그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으로 향하는 김모 씨와 오모 씨.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 사람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신호대에서도 거리가 꽤 있으셨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쓰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 오는 날 길거리에서 서로 부딪힌 두 사람. 그런데 오빠, 이거 그냥 두면 덥나? 저기 흑사포도 보이지? 저기 건너면 바로 약국이야. 아유, 전 괜찮아요. 아유, 들어가봐야 돼. 아, 겉봐. 걸어도 제대로 못 걸으면서. 아, 어려워. 결국 다리를 다친 김모 씨는 오모 씨에게 이끌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게 된 것. 그러는 사이 온몸은 비에 점점 젖어갔습니다. 아, 옷이 젖어 있었죠. 불이 꺼져 있었고. 그냥 건너가지. 그럴까요? 그런데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 갑자기 쓰러지는 오모 씨. 저 물에 그럼 전기가. 그리고 마치 전염병처럼 김모 씨도 같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데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바로 감전사. 낡은 신호등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서 전류가 금속 신호등 외부를 타고 누전됐고, 누전된 전류가
신호등 주변에 있는 물을 타고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호등 내부에 들어간 빗물은 누전 차단기는 물론 신호등까지 고장낸 것인데,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은 감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전사고는 대부분 장마철에 집중되는 것이 특징으로, 장마철에는 맑은 날보다 전기가 20배 정도 잘 통하고 매년 발생하는 감전사고의 절반가량이 집중됩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서울과 경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무려 19명이 감전사했는데, 이는 거리의 신호등과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류가 주범이었고, 또한 2005년과 2007년 부산과 익산에서도 가로등 누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장마철 길거리에 있는 전기 설비로 인해 매년 2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마철 감전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네킹의 다리부터 가슴까지 사람의 피부와 전도율이 비슷한 전도성 고무를 붙이고, 여름철 많이 입는 면티와 평범한 운동화를 착용시킵니다. 그리고 마네킹은 전류가 통하지 않는 고무 매트에 서 있는 상태. 그런 다음 마네킹과 1m 떨어진 곳에 신호등 대신 전류 장치를 설치하고, 신호등에서 전류가 누전된 상황을 가정해 운동화에 전류 장치를 연결하는데, 과연 마네킹에 달려있는 이 전류 계측기에는 전류가 감지될까요? 자, 전류 공급. 전류의 세기는 사람이 감전사할 수 있는 약 40mA. 전류 계측기의 수치는 제로. 마네킹에는 전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괜찮네요. 실험 결과 물기가 없을 경우, 즉 맑은 날에는 감전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비가 오는 날은 어떨까요?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하게 마네킹과 전류 장치를 세팅하고 비가 온 상황을 가정해 마네킹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옷은 물론 신발까지 젖은 마네킹. 자,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 전류를 공급합니다. 전류의 세기는 역시 40mA. 그런데 그 순간 곧바로 전류 계측기에 전류가 감지되더니 무려 83mA의 전류가 측정됩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실험 결과 물기가 있는 경우, 즉 장마철엔 전류가 무려 2배 이상 커져 맑은 날보다 감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감전사고. 매년 길거리 전기시설의 정기적인 보수와 점검으로 시설 교체가 이루어져 큰 문제는 없지만, 행여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에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는 작동되지 않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이 있으면 누전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멀리 피해가는 것이 좋고, 또한 비 오는 날은 맨홀이나 물 웅덩이 주변은 피하고, 아이고, 어린이 똑똑하네. 외출 시엔 되도록 고무 장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장마철에 감전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마른 나무 막대나 플라스틱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감전된 사람을 물체로부터 떼어내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우나 강풍으로 넘어진 전주나 가로등 발견 시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국전력공사로 신고해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폭우로 인해 교통신호등에서 새어나온 전류는 한순간에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폭우가 내린 후 불 꺼진 신호등. 이곳에 죽음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 어디예요? 2008년 5월 4일 낮 12시 41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이 시간 방파제를 찾은 관광객들은 여유롭게 바다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황당했죠 이거. 그런데 잠시 후 갑바위를 넘어 방파제까지 들이닥친 파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덮친 파도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사람들 저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번 보령 파도 사고는 무려 9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바람도 심하지 않은 날씨였고 방파제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파도가 자신들을 덮치기 직전까지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휩쓸어간 보령 파도의 형태적 특징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사고의 파도는 어떤 형태의 파도였을까요? 다음 5가지의 파도 유형 중 고르십시오. 첫 번째, 끝이 뾰족하고 파도와 파도 간격이 짧은 형태. 두 번째, 끝이 둥글고 파도와 파도 간격이 짧으면서 높은 형태. 세 번째, 끝이 둥글고 파도와 파도 간격이 긴 형태. 네 번째, 끝이 둥글고 파도와 파도 간격이 짧으면서 낮은 형태. 다섯 번째, 끝이 앞으로 꺾어지며 파도와 파도 간격이 짧은 형태. 객관식이네. 자, 이 참 가슴 아픈 사고였었죠. 네. 무려 23명의 사상자를 낳은 파도로 인한 사고. 그 당시의 파도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자, 이번 문제는 우리 5명이 파도의 종류를 하나씩 고른 다음에 앞에 가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동시에 이제 답은 하나죠. 답은 하나죠. 제일 어린 저부터인가요? 제일 어린,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저부터? 게스트.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중복되면 안 돼요. 어려운데요. 아니 무슨 이거 수능 시험 다지고 뭘 이렇게 진중하세요. 전 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왠지 모르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4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작은 것들이 맨 끝에서 모여서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그래서 끝이 둥글고 이렇게 간격이 짧고 낮은, 의외로 4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수건 가지고 이제 자리로 오시고. 얘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분위기라면 전에요 이제 어린 순서대로 하는 아니죠. 거니까.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순서로 갑니다. 형님 몇 번 하려고요? 넌 삼촌 번니? 홀세요 짝세요 형님. 저는 홀수죠. 나 홀수인데. 몇 번 위에요, 아래예요? 중간. 중간이 그럼 상관없습니다. 와우. 네. 저 예약. 1번 하겠습니다. 1번.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면은 별 큰 피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뾰족하고 잔잔하고 이런 파도였는데 이게 갑자기 방파제와 부딪히면서 뭔가 커다란 파도로 급변하는 어떤 저희가 모르는 현상이 있지 않겠느냐. 정답은 1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순한이에요. 예약. 제가 볼 때는 3번이네요. 3번. 3번이 굉장히 잔잔하면서 끝이 둥글고 파도 간격이 이제 긴 형태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평소에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한 번 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이런 파도들이 한 번 마음 먹거나 한 번 약간의 그 역풍 한 번 맞으면은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간격이 길기 때문에 긴 만큼 한 번에 쫙 올라가서 덮칠 수 있는 파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정답 아니면 자주 그래요. 자주. 네. 그래서 저는 3번 정답. 아, 이 귀한 수건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두 개 남았죠. 이게 뭐야 그럼 결국 키순이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5번 하겠습니다. 5번. 5번. 네, 5번. 왜냐면 앞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잖아요. 이 갈고리처럼 돼 있는 요 물 모양으로 사람들을 확 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쫙 올라와서 확 쓸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아니, 정육점도 아니고 무슨 갈고리로 사람을 찍어가요. 아 정답은 뭐 저랑 딱 원했던 숫자 2번이 남았습니다. 우와, 럭키가야.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우연의 일치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이 그 자연에게 제일 안 가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파도 형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겠는데요. 인생은 3세판입니다. 인생은 그런 큰 의미는 없지만, 예, 이거 세 개. 다른 건 다 이렇게 여러 개 막 있고 3번도 이렇게 하나 둥글뭉실하게 하는데 요 세 개 뭔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십니다. 뭔 소리야. 야, 근데 진짜 만약에 2번이면 우와, 2번이 먹물이면 이건 진짜 재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빼간 거니까. 그러니까 떨리는데? 정답인 출연자의 얼굴만 하얀 겁니다. 제발! 하나, 둘, 셋, 제발! 느낌 안 좋아. 자, 세게 문지르시고 하나, 둘, 셋, 위기 탈출 넘버 1. 보령 방파제 사고에서 사람들을 갑자기 덮쳤던 파도는 과연 어떤 형태의 파도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3번. 끝이 둥글고 파도와 파도 간격이 긴 형태의 파도입니다. 사람들이 위력적인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휩쓸려 가게 된 이유는 바로 파도 끝이 둥글고 파장이 매우 긴 파도의 형태 때문이었는데, 저게 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파도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마루, 그리고 마루와 마루 사이를 파장, 마루가 지나가고 다음 마루가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바로 이 주기에 따라 파도의 종류와 모양이 달라지는데, 바람의 힘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파도를 풍파라 하며, 주기가 2에서 20초 이내로 끝이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파가 발생 장소를 벗어나면서 20초에서 60초 사이에 긴 주기를 가진 일렁이는 파도로 변하는데, 이를 너울성 파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번에 일어났던 보령 파도가 이렇게 긴 주기를 가진 파도였다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주기가 긴 파도가 왜 위험한 것일까요? 먼저 주기가 긴 파도는 주기가 짧은 파도와는 달리 가까이 올 때까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실제로 고무 체력을 이용해 같은 높이지만 주기가 짧은 파도의 모양과 주기가 긴 파도 모양을 만든 뒤 살펴보면 이렇게 같은 높이지만 주기가 긴 파도가 훨씬 약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한 끝이 뾰족한 파도와는 달리 이렇게 주기가 긴 파도는 끝이 둥글기 때문에 해안가에 와서 어딘가에 부딪혀 하얗게 거품이 일기 전에는 파도의 모양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먼 곳에서 강한 바람 혹은 태풍이 불어 그 여파가 직접 미치지 않는 해안까지 너울로 변해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동반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긴 주기성 파도. 문제는 그 위력도 훨씬 강력하다는 것. 주기가 짧은 파도와 긴 파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경대의 도움을 받아 실제 파도 모형을 만들어 실험해봤습니다.
해안가와 비슷하게 재현해 놓은 길이 35m의 수조. 한쪽 끝에는 파도 발생 장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방파제와 그 위에 사람을 가장한 인형이 서 있습니다. 자, 실험 준비 완료. 먼저 주기가 5초인 파도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파도가 생겨나면서 잘게 일렁이기 시작하는 수조 속 바다. 파도는 해변 쪽으로 점점 밀려가는데 드디어 방파제에 닿은 파도. 방파제에 찰랑찰랑 부딪히며 부서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파제 위를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이번엔 파도의 높이는 같지만 주기가 30초로 긴 파도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까보다 더 굵게 넘실대며 다가오는 파도. 파도의 크기는 같은 거잖아요. 파도 길이가 훨씬 길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주기가 5초일 때 비해 오히려 잔잔해 보입니다. 오, 차올라. 그런데 그 순간 방파제를 넘어 인형을 쓰러뜨리는 파도. 게다가 바로 이어진 파도에는 인형이 모두 쓰러져 버리고 긴 주기의 파도는 방파제를 쉽게 넘고 인형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빠져버린 인형들의 충격적인 모습. 이렇게 같은 높이지만 긴 주기의 파도가 훨씬 위력적이었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주기가 길면 한 주기 만에 넘어오는 물의 양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주기가 긴 파도로 인한 사고는 비단 도룡 사고뿐만이 아닌데 올해 2월에도 강원도 안목항 방파제에서 구경을 하던 관광객들이 주기가 긴 이상 파도에 휩쓸려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2006년 10월 울산시에서는 20대 남성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고 7살 어린이가 숨지는 등 매년 끊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도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 가장 클까요? 잘 알아야겠어요. 너울과 같은 장주기 파도의 위험이 가장 큰 곳은 동해안이며 그 다음이 남해 서해순입니다. 또한 시기별로는 태풍이 많이 오는 5월에서 8월에 주기가 긴 파도의 위험이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릅니다. 때문에 바다를 많이 찾는 휴서철을 앞두고 이런 장주기 파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파도의 위험을 더 높이는 장소가 있으니 바로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는 외해로부터의 파도를 막아서 내항을 보호하는 구조물로 인공항의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구조물인데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거나 낚시의 목적으로 무리하게 방파제에 오르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파제에 서 있을 때 너울성 파도 등 주기가 긴 파도가 올 경우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면서 더 크게 변해 휩쓸려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동해지방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사고 205건 중 방파제 사고가 전체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방파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밀고 들어와 모든 걸 휩쓸어가 버리는 파도.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가 긴 파도는 육안으로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다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을 위해 무리하게 방파제에 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날씨와 풍랑주의보는 다릅니다. 날씨가 좋더라도 만약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면 바람이 강하지 않더라도 해안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안전한데 기상청 홈페이지 또는 131번을 누르면 파도 상태를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파제나 갯바위 등에서 갑작스런 사고가 났다면 지체 없이 해양사고 긴급신고번호인 122번으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바닷물의 기습. 주의, 또 주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장마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사망자 1,150명, 재산 피해 무려 19조 원. 해마다 도플되는 수해는 교량 붕괴, 도로 유실, 주택, 건물 침수까지 엄청난 피해를 낳게 합니다. 또 폐가 나니까 그게 문제예요. 또한 여러분의 교통수단인 자동차도 예외는 아닌데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안전운전해야 돼요. 구멍이 뚫렸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귀가 중 큰 비를 만난 A씨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현재 전국에 내린 호우주의보로 도로 곳곳이 침수된 상태입니다. 어허. 도로 상태를 파악하시어 우회하는 것이. 그런데 때마침 침수된 도로와 맞닥뜨린 A씨. 아,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인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시간 B씨도 이런 고민에 빠졌으니 어쩌지? 다른 길로 돌아갈까? 아, 그러다 차라도 고장나면 어떡하나 이거. 이렇듯 침수된 도로 앞에서 계속 갈등하던 두 사람은 있겠어. 그냥 가자. 아, 저러면 안 되는데. 결국 다른 차량들을 따라 침수된 도로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A씨는 에이, 이제 안 되겠다. 돌아가야겠는데. 반면 B씨는 이렇듯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 그런데 몇 시간 후 차를 돌린 A씨는 안전하게 귀가했지만 B씨는 침수된 도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차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이렇듯 A씨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 차량이 물에 잠긴 정도를 정확히 판단했기 때문. 그렇다면 A씨가 현명하게 차를 돌릴 수 있었던 앞차의 물 높이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지금 뭐 장마철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문제네요. 그러니까 침수된 도로에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앞차의 상태를 보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오, 그래요. 예전에 제가 차를 타고 그 테헤란로를 가는데 테헤란로에서 저렇게 침수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왔는데 그때 앞차가 물에 잠긴 정도가 제 기억에 그 범퍼가 찰랑찰랑하게 닿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 상황을 잘 지나서 저는 무사히 집에 왔었는데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이 앞차 범퍼에 물이 닿을 정도까지는 괜찮은 게 아닌가. 범퍼 높이요? 정답! 아니,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범퍼도 밑이 있고 위가 있고. 범퍼는 너무 높죠. 범퍼는 틀린데. 트럭 같은 경우는 그럼 안 되게요? 트럭이라도 틀린데. 야, 듣죠? 아, 그래, 힌트 들어야겠네. 힌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힌트. 힌트라 그러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배출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배출을 해? 배기구. 머플러. 그치, 거기서 가스가 안 나오면. 그치, 거기 물이 차면은 가스가 나요. 역류하고. 야, 되게 잘 어울려요. 정보 한번 했으니까 나. 미나리. 미나리 안 했어요. 와. 승용차로만 예를 들었을 때는 정확하게 배기구에 물이 딱 거기가 수위가 딱 배기구까지. 정확하네. 정답에서. 그래, 타이어는 다 빠지고. 네, 배기구인 걸 내 배기성 씨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답은 배기구! 배한동 씨도 화내겠다, 이거.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머플러, 즉 배기구 바로 윗선까지 물에 잠겼답니다. 작년 6월에서 10월 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고된 침수 피해 차량은 무려 324건. 이렇듯 장마철엔 도로에 생긴 물웅덩이나 순식간에 물이 불어난 도로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장마철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안전운전 요령을 습득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넘버원에서는 장마철이나 우천시 여러분의 자동차가 침수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앞 차량이나 주변의 차량을 보고 침수된 도로의 진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앞차의 머플러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 침수된 도로에서는 앞서가는 차량의 뒷면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 만약 앞차의 머플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운행을 정지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면 배설을 해야 하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공기와 연료를 혼합해서 연소 작용으로 운행하는데 이때 발생된 연소가스는 배기관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만약 배기관이 물에 잠겨 있다고 하면은 수압 때문에 연소가스가 원만하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앞차의 머플러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일단 저단기어로 엔진 회전수를 높인 후 시속 20-30km로 침수된 도로를 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승용차가 주의할 점은 차체가 높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나 트럭의 뒤를 따라가면서 진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은 승용차보다 머플러가 5cm 정도 높이 달려 있어 승용차 운전자가 이를 간과한 채 운행하면 머플러가 물에 잠겨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잔잔하고 수압이 약한 물에서는 머플러가 침수됐다 해도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 압력이 수압보다 강해 물을 밀어내면서 무리 없이 주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이 순간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 페달을 놓으면 물이 머플러 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니 무조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맞네. 자, 그렇다면 주변에 침수된 물 높이를 비교할 만한 차량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도로 주변에 비교할 만한 차량과 비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견인이나 구조를 기다리며 또한 침수되지 않은 길을 파악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침수된 도로에 들어섰다면 내 차의 침수된 정도를 보고 진행 여부를 파악하면 됩니다. 타이어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면 어느 시점부터는 자동차 안으로도 물이 유입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의 수위가 발등 밑이라면 아직은 시동이 꺼질 염려는 없으니 당황하지 말고 계속 주행하십시오. 그 이유는 발목 바로 위 차 안 라디오 바로 아랫부분 즈음에 엔진을 제어하는 컴퓨터 장치, 즉 ECU가 있기 때문인데 만약 물높이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이 장치가 물에 젖어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 안의 물높이가 발목을 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어떤 행동이 자동차를 멈추게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은 바로 과속. 침수된 도로를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에 다급해진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속력을 내면 그대로 물속에 갇혀버리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침수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속력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시험해 보겠습니다.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장장 10시간이 넘는 공사 끝에 길이 약 70m, 깊이 1m의 도로를 만든 제작팀. 또한 침수된 도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소방차와 살수차까지 동원. 정확한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물을 채워 넣기까지 약 좋아졌네요. 2시간 경과 후 드디어 침수도로 완성. 실험을 위해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한 자동차 준비 완료. 현재 이 자동차는 엔진과 내부 기능은 정상이지만 고무 패킹이 낡아 내부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험이 진행될 도로는 자동차 머플러의 바로 밑까지 물이 채워진 상태.
자, 이제 실험 시작. 서서히 침수된 도로로 들어서는 자동차. 자동차는 별 문제 없이 물살을 가르며 도로를 달립니다. 괜찮네요. 오. 천천히 갈 때는 괜찮고. 물론 아래죠 지금. 그러더니 어느 순간 속력을 내는 운전자.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오. 무사 통과. 과연 괜찮나요? 결국 자동차는 속력을 냈음에도 침수된 도로를 지나 목표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럼 이번엔 자동차의 머플러가 물에 잠긴 상태에서 과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물높이는 자동차의 머플러가 물에 잠길 정도인 약 40cm. 자, 실험 시작. 긴 거리가 아닌데도. 그렇죠. 짧은 거리죠. 서서히 침수된 도로를 향해 달리던 자동차가 그대로 입수하는데 일단 그냥 갈 땐 그냥 가요. 이처럼 머플러는 물에 잠겨 있는 상황. 아, 지금 배기구의 압력이 세네요. 괜찮은데 과연 과속을 속력을 하면- 내면 자동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올리면 달라진다는 출발 얘기죠. 사인과 함께 침수된 도로로 들어서는 자동차. 처음보다 물높이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가 속력을 내자 갑자기 물이 솟아오르더니 여기저기 물이 튀면서 자동차 외부는 엉망이 됩니다. 어이구. 엔진으로도 물이 들어갔나 봐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리저리 방향을 잡지 못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는 자동차. 여기 긴 구간이 아닌데 지금. 당황한 운전자가 다시 시동을 걸어보지만 안 걸려. 더 이상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대체 왜 시동이 꺼진 걸까요? 다시 한번 실험 장면을 살펴보니 자동차가 속력을 내자 거세진 물살이 마치 파도처럼 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각종 장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엔진은 바로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서 연소를 시켜주는데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흡기관인데 흡기관은 전조등의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상당히 기어 있거나 또는 물결에 의해서 흡기관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엔진에 큰 영향을 줘서 바로 엔진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침수된 도로를 빨리 벗어나고픈 마음에 과속을 하면 시동이 꺼지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일. 또한 자동차의 시동이 꺼졌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시동을 걸게 되면 재시동을 거는 순간 머플러로 역류한 물이 엔진과 여러 내연 기관으로 유입되어 자동차를 폐체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침수되어 시동이 안 걸리면 시동을 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렇듯 알고 대비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침수 사고. 우선 장마철에는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내려졌다면 차를 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침수된 도로와 만났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한 길로 피해가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침수된 도로의 물높이를 파악해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침수된 도로에서는 절대 과속을 하지 말고 침수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고장에 대비해 반드시 에어컨을 끄십시오. 만약 침수된 도로를 건너다 시동이 꺼졌다면 재시동을 걸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자동차 문은 고무 패킹에 의해 밀폐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고무들이 낡거나 한번 사고가 났다면 실내에 물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바닥을 손으로 만져보거나 차체 내부 구석 등에 살짝이라도 물이 고여 있다면 고무 패킹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좋은 방법. 물이 닿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자동차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